저는 울산대학교 전기공학부의 김병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테마는 길 위의 자동차 통신망을 타고 달리다 해가지고 약간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파트가 되겠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테마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분야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게 대표적으로 기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이 사물 인터넷 또는 아니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통신망을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최근에 어떤 트렌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자동차 쪽에서의 이 사고 원인 분석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정체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를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면 한 93% 정도가 오퍼레이터, 운전자의 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프리미팅 시간에도 이제 아까 이번에 선박 사고 문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얼핏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결국에 선박 사고도 오퍼레이터의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게 되면 사고 예방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자동차 측면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선박 같은 경우에도 선박의 각종 수화물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를 갖다 모니터링해서 자가 진단하고, 그걸 통해서 오퍼레이터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로부터 선박 자체가 스스로 선박의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주로 이 자동차 분야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오늘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안전 자동차 이제 기술 트렌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 여기 한 50대 전후에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외화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외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운전자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대부분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그런 외화를 보신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에 차량 스스로 운행하는 그런 자동차를 갖다 구현해보자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최근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보면은 현재 시점에 여러분들 일부 차량에도 지금 기능이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활용을 해서 차량의 어떤 사고를 갖다가 예방하겠다 하는 것들이 일부 지금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분야가 이 자동차에다가 이제 통신 기술을 갖다가 이제 접목하겠다는 것들입니다. 통신 기술의 대표적인 것들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차량과 차량의 어떤 통신을 하겠다. 아니면은 차량과 외부의 정보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와 통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이 무인 자동차 아니면 반무인 자동차를 갖다 구현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인 자동차라는 건 앞으로 20, 30년 후에 그런 장기적인 어떤 플랜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의 중간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반무인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및 어떤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동차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현재 자동차는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동차에 탑재가 되어 있는 온보드 센서에서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센서의 한계성이 뭐가 있냐면, 결국에 차량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 주변에 있는 주변 차량의 이상의 것을 갖다가 정보를 갖다 게더링하고 그걸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통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내가 이 자차뿐만 아니라 자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전후방의 차를 갖다가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되면, 전방에 있는 어떤 차량이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이 차가 스스로 미리 사고 예방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기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의 하나 얘가 그전에 몇 년 전에 서해대교 같은 경우에서도 안개에서 사고가 막 일어났습니까? 막 다중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면은 전방에 이런 충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충돌이 발생됐을 경우에 후방 차량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러한 카투카, 차량과 차량 간의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리얼타임성으로서 전방의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 새로운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노머스 비클이라 해가지고 자동차에서의 결국에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오토노머스 비클이 되는데, 이러한 오토노머스 비클을 갖다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다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온보드 센서에서 센서를 활용을 해서 차량의 세이프티를 확보하는 게 되겠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냐면 커넥티드 비클이라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차량 간의 어떤 통신, 아니면은 차량과 인프라의 통신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갖다 공유하겠다는 거고요. 얘를 통해서 세미 오토노머스 비클 아니면 오토노머스 비클 형태로 해서 발전되겠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하나의 세 개의 분류를 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차량의 정보,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온보드 센서와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어떤 그 기술 무인화 또는 아니면 반무인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제가 운전자 안전지원 시스템이라 해서 이런 경우가 현재 자동차 쪽에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면은 일부 전방에 차량과 차량이 거리가 근접됐을 때는 워닝을 주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고요.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사례가 전방 차량과 자기 차량 간에 거리가 근접될 때는 자동으로 브레이킹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기술뿐만 아니라 아니면 실제 그 비즈니스화되는 모델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례를 하나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커넥티드 비클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 이제 이미지를 갖다 나타낸 건데요. 차량하고의 도로하고의 어떤 그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차량과 차량의 통신을 통해서 그 어떤 정보를 공유하겠다. 이런 그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하나의 이제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하면 차량을 갖다가 하나의 군집 형태로 해가지고 주행을 해서 전방 차량이 리딩 그 역할을 하게 되고 후방 차량들이 예차를 갖다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주행하는 모델들, 이런 걸 통해서 화물 운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들이 지금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V2X 통신이라 해가지고 충돌 경보, 그거의 하나 이미지를 갖다가 이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V2X 통신이라 해서 제가 아까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현재는 이제 통신 기반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의 제가 이미지를 설명드리면 이 자차가 이런 트럭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온보드 센서에서 레이더라든지 비저널 센서를 이용하게 되면 이 화물 트럭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프로텍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카2카 통신이 되면은 이 전방에 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시로 리얼타임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전방의 차량에서의 그런 상황 변화를, 급격한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교차로 같은 데 자동차가 동시에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교통 질서를 다 지키게 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고속 주행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노차의 통신 또는 아니면 카2카의 통신을 이용을 해서 차량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 랩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하는 걸 통해서 상용화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양한 그 센서군들이 시스템 그 서비스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표준이라 할 수 있는 ISO 스탠다드에 6개 서비스가 현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한 5년 내외 정도가 되면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실제 우리 도로상에 구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V2X 통신이라 해서 자동차 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세부적인 사항들은 좀 설명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위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에 하나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오토노머스 비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가 모든 손과 발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서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갖다가 나타낸 건데, 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이나 그런 데면 구글카라 해가지고 그게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노머스 비클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차량에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군들이 장착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런 하나의 뭐 GPS라든지 이런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착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미 오토노머스 아니면 오토노머스 비클이 되려면 차량의 온보드 센서가 다 탑재가 돼야 되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차량과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통신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자동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자동화된 그 자동차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업계나 선진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한된 범위에서의 도로 조건을 활용을 해서 세미 오토노머스 반자동을 하자 하는 것들이 현재 움직임이 돼 있고 이러한 설정되어 있는 그 인프라 도로를 활용해서 자동차들이 이 그 자율주행 형태의 주행하는 걸 갖다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일부 지금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와 각각의 경우 수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반자동 그런 무인 자동차 쪽에서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제가 좀 리스트업을 한 건데요. 이거는 그 차간 거리를 갖다가 이 운전자가 오퍼레이터가 전혀 손을 쓰지 않고서 차량과 차량의 거리를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현재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차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물 트럭이 천천히 갈 때 레인 체인지를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때 레인 체인지 할 때 충돌을 갖다가 또 그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기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건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자동 주차라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그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모든 부분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부 기술들이 무인차라든지 아니면 세미 무인차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자동차의 통신을 얘기했는데 요즘에 보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인차 개념의 카투카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게 되면 가장 지금 크리티컬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보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정보로부터 외부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그 상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하고 아니면은 그 보안을 갖다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좀 여러 가지 그 전자화, 그런 이런 통신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자화가 됨에 따라서 좀 그 기술 개발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언급을 해놨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전체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물 인터넷의 어떤 석세스 팩터들을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의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장밋빛인지 이게 아니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커넥티드 이코노미라는 말을 한번 또 만들어 봤고요. 사물 인터넷은 지금 이제 세 분의 연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분야에도 굉장히 지금 이미 저희 생활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브레인 커넥션도 이제 주위에 뇌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와 있고요. 재미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트윗과 연결돼서 자기의 음주 측정을 하면 이걸 트윗에 올려가지고 자기가 음주 운전을 못하게 경고를 자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강아지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이제 강아지 견주가 받아봐서 그 강아지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브레스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코벤티스에서 일회용 밴드처럼 심박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선 전송을 해가지고 건강을 체크하는 FDA를 승인받은 제품들도 있고요.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도어락, 내가 문을
깜빡 잊고 안 잠궈 왔을 때 인터넷으로 잠글 수 있는 시스템. 그 다음에 뉴욕 같은 데는 그 하수도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이런 관리하는 시스템까지도 이제 나와 있고 굉장히 우리 생활에 이제 밀접하게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IoT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경제적인 확장성을 고려할 때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연결됐을 때, 빅데이터와 연결됐을 때 이것이 또 다른 가치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중간에 얘기를 하려고 넣었었는데 바니버 부시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인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의 아마도 그 1945년도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인 그 메모리 익스텐더 MEMX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드와이드 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CERN 유럽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MS에서 이제 마이너리 리포트를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유저 멀티스크린 멀티컴퓨터 그런 시스템이 이제 다가올 시대를 예상을 하면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은 MIT에서 이제 주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MIT에서 이제 새로운 차세대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그 Things That Think라는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면서 그 닐 거네펠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는 필요가 없고 모든 사물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인간과 대화를 해야 되고 그 사물끼리 대화하는 대화가 가장 중요한 세상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아주 재미있는 책을 90년대에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애쉬턴 같은 경우가 이제 1999년도에 그 RFID 저널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개념을 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anytime이나 anything, anyplace에서 인터넷이 커넥트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우리는 이제 사물 인터넷 환경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즘 시스코가 가장 이제 그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PC 중심의 그 사람, people to people 그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스마트패드라든가 스마트폰이 이제 같이 PC들과 결합된 그 모바일 인터넷 환경 그리고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최근 또 드론이 이제 굉장히 그 이제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환경을 사물 인터넷 환경, 즉 인터넷 오브 피플에서 인터넷 오브 띵스로 전환되는 환경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죠.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약 14조 4천만 달러 우리나라로 적어왔습니다. 1경 5,600조라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의 이제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발전 로드맵은 그 미국 정부하고 SRI 컨설팅하고 같이 만든 것인데, 이제 2020년이 사물 인터넷의 피크 시기, 마켓이 이제 피크 시기라는 것은 그 누구나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사물 인터넷이 장밋빛 전망이냐, 경제적인 효과를 그런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크리스토퍼 행거리가 이제 사회공학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나치가 그 어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의 힘을 움직일 때 라디오를 당시에는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SNS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극단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떤 해킹을 통해서 물리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을 컨트롤해서 어떤 그 인간에게 해를 줄 수 있다는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이미 그 사물 인터넷과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그 좀비 가전이라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냉장고에서 스팸 메일을 날린다든가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사물 인터넷의 취약점이 그 things들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인데 걔네들이 이제 그 스팸을 날린다던가 또 하나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미국 신문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집안의 컴퓨터 캠을 통해서 캠을 해킹에 들어가서 누가 자신의 그 사생활을 감시한다든가 이제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 사회적인 모습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가 제로 마지널 코스트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그 제레미 리프칸의 책인데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 그래가지고 협력 사회라는 개념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센서라든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카드 쉐어링하고 집도 쉐어링하고 모든 것을 쉐어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한계 비용의
한계 비용 사회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결국은 이게 반자본주의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사물 인터넷은 경제, 사회, 문화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스마트 네트워크라는 타이틀로 저희 원에서 기술 영향 평가를 이제 5개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영향으로는 어떤 융합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가 감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IT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 영세 기업들이 굉장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윤리적으로는 다소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엔지니어링처럼 도덕적 가치 판단 기준이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커다란 문제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이제 예상이 되고요.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이제 스마트가 붙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anywhere, anytime, anyplace에서 이제 워킹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문화적으로도 어떤 신인류 증가,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 구성이 가능한 반면 문화 쏠림 형상, 그 다음에 기계 의존적 의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어떤 시설물, 지금 진도, 세월호 참사가 났지만, 이제 시설물 상시 유지 관리라든가 재난재해 예측 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한 반면에, 죄송합니다. 임플란티드 센싱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전자 폐기물에 관한 어떤 환경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업 생태계가 좀 변화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지표들 때문에 기업들도 울고 웃고, 정부도 웃고 있지만, 보스턴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재계 CEO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하는데, 애플 다음에 삼성이 2위라는 결과를 내놨고요. 포브스 같은 경우에 100대 혁신적인 기업을 뽑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IT 같은 경우에는 스마티스트 컴퍼니스라 그래가지고 전해에 어떤 혁신적인 어떤 제품을 내놔서 이게 어떤 혁신을 일으켰는지 순위를 정해갖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일루미나라는 인간 게놈 시퀀싱을 서열을 해독하는 이제 업체인데,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이제 단축을 시켜서 1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모터스, 그 다음에 구글, 삼성, 그 다음에 46위 LG,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배치가 돼 있고요. 기업 전체 혁신도 있지만, 사물 인터넷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보면은 역시나 시스코가 1등을 하고 있고, 셉이라든가 프리스케일이라든가 보쉬라든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아는 기업들이 아직은 선도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중에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네스트죠. 3조 4천억에 이제 스모크 디텍터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온도 조절기 단 2가지 아이템으로 개발한 네스트가 구글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 필립스라든가 쿼키, 그 다음에 스마트띵스 같은 업체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이제 평가한 가장 혁신적인 국가 1위로 뽑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 시대,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죠. 딥마인드 같은 인공지능 업체를 인수를 했고, 최근에 가장 이제 관심을 모았던 게 페이스북이 가져갈 건지 구글이 가져갈 건지 이제 경합을 벌였던 것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라 그래갖고 무인 항공기 드론 쪽을 하는 업체.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작년에 이제 구글이 아마 8개 로봇 컴퍼니들을 이제 거의 무작위로 인수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쪽 부분에 이제 M&A를 통해서 구글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147개 기업을 M&A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물 인터넷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M&A를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아직 머지된 기업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기업을 사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소리는 아직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정책 동향을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죠. 사물망 제12차 5개년 발전 계획을 2011년도에 만들어가지고 500개 이상의 주요 연구성과 표준 200개를 제정을 하고 10개 산업특구, 100개 핵심 기술 육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2015년도 내년에는 산학연 기술혁신 기반 사물인터넷 그 모델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6조를 투자하고 상해 인근의 산업단지, 연구단지를 이제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금 8,500억 규모를 따로 마련을 해서 이제 그 정책을 추진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로 신산업 개념으로 기존의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그 이제 시대 전환을 선언을 하고 이 5가지 이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U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2009년도에 그 이제 사물인터넷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고 관련 클러스터를 2009년도에 만들었고요. 관련 로드맵을 2011년도에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범유럽 프로그램을 통해서 CASA, GRAS, 이게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차에 걸쳐서 지금 뭐 투자를 했고요. 홀라이즌 2020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워크 8, 8번째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관련해서 2014년에는 빅데이터, 그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결합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 사물인터넷과 플랫폼, 그 다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커넥트하는 그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유럽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방통위에서 기존에 관련 있던 정책을 모아서 추진을 했고요. 아직까지 픽스는 되지 않은 걸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언론지상에서 보면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창의적인 서비스 시장 진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생태계 기반 조성, 규제 없는 산업환경 조성을 이제 4대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고요. 시장 규모를 현재 2조 3천억에서 2020년도에 30조로 육성을 하고 50개 탑 기업의 평균 매출액 1천억 달성,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도입기업 생산성 향상을 30% 향상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이제 13대 미래성장 동력이 선정됐는데요. 그 안에도 지금 이제 사물인터넷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 그 사물인터넷에는 규제를 완전히 프리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해가지고 그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물인터넷 성공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가 한번 좀 꼽아보고 그 타이틀은 거창하게 좀 커넥티드 이코노미라고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섬유, 신발, 철강, 기계, 조선 쭉 넘어와서 현재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그런 비판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이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저희 원에서 이제 수행한 과제인데 그 기술 수준 평가를 이제 2년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세계 최고 기술 보유 대비 기술 수준을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가장 이제 수준이 선진국 대부분 이제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인데요.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한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중에 수준이 높은 것은 이제 모바일 원격 진료 기술이 가장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야 예를 들면은 지식 기반 빅데이터, 보안, 가상 증강현실 기술,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대표되는 감성공학 디자인, 감성인지, 사용자 경험, 감성 콘텐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 76에서 82% 정도로 선진국 최고 수준하고는 아직까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격차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제가 사물인터넷 성공 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야는 뭐 여러 해외 학술지나 저널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경험 부분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유저 인터페이스라든가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요. 뭐 ISO라는 뭐 국제 표준 기구의 정의를 빌리면 사용자가 제품, 시스템 혹은 서비스 사용 혹은 기대되는 사용 결과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다 해갖고 어떤 경험을 사용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설계하고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뭐 인간공학, 디자인, 그다음에 사운드 쪽, 전자공학, 기계 쪽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기술 분류가 없습니다. 가트너 쪽을 제가 좀 차용을 했는데요. 뭐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라든가 바이오 센싱 쪽 스피치, 그다음에 액션 디텍션, 휴먼 컴퓨터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인간과 사물들이 어떤 방법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지에 대한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과감한 시도거든요. 테슬라의 이제 모델 S인데요. 센터페시아 부분을 센터페시아 부분을 터치스크린으로 대체한다는 거 자동차나 디자인했던 분이 옛날부터 굉장히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거를 못했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했을 때 뭔가 검증이 돼야 이제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굉장히 미적미적했었는데 과감히 도입을 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요인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삼성하고 애플하고 이제 특허 분쟁이 있었죠. 지금 이제 2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1차 때 핵심이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소송 비용이 얼마인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지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을 키우고 그 다음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좀 굉장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김명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동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1939년도 GM이 이제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이제 컨셉을 제공했던 게 1990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던 플래툰 드라이빙 해가지고 오토메이티드 하이웨이 시스템이 개발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한번 시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달파라는 기관에서는 거의 올해도 이제 챌린지가 열리는데 2004년부터 챌린지 경진대회를 엽니다. 경진대회를 열어가지고 기술을 확산을 시키고 기술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자극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술이 뭐 하나의 회사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현재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CI 유저 익스피리언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G7 프로젝트를 통해서 1995년에서 2002년까지 이제 감성공학 개발 사업을 520억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 시대에 딱 접어들 때, 전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해서 그때 이제 뭐 트레이닝 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후 무선 인터넷 시대에 좀 대비를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조금 이제 연구 환경이 굉장히 조금 지속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규제와 테스트 배드입니다. 갈라포가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위피 규정 때문에 아이폰 도입이 2년 늦어지고 결국 무선 생태계가 조금 늦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뭐 해소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액티브엑스하고 그다음에 공인인증서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제 셀프 드라이빙 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2012년도에 이제 관련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지금 뭐 드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드론 같은 경우도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26개 주가 경합을 벌여갖고 최종적으로 뉴욕을 포함한 6개 주에서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현재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이제 상용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마존의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이 그리 먼 얘기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봐도 이제 아마존의 계산이 틀린 건 아니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과 이제 국가소득 격차의 원인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부터 많이 됐던 게 물질적 소유냐, 디지털 격차냐, 그 다음에 창의적 격차냐인데 조금 지나면 커넥티드 디바이드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단어를 제가 뭐 커넥티드 이코노미라는 말을 한번 써봤는데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수많은 경제 시스템이 현재 있고 그다음에 엘빈 토플레의 어떤 웨이브 시어리에 이어서 수많은 경제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IoT 쪽을 생각을 하면서 커넥티드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이미 심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Connected of Things를 넘어서 기존의 경제 시스템과도 연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 주체들 간의 연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처 간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넘어서 이제 IoT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사물, 그 다음에 사물과 사물이 효율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 얘기했을 때 커넥터 핀 사양부터 해서 표준 사양을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틀리면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커넥터인데 앞으로의 커넥티드 이코노미라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런 정교하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커넥터가 중시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